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나면 그 청취된 애로사항들을 총 모두 다 예, 데이터를 취합을 하시나요? 예. 그 취합을 하신 데이터는 보통 어떻게 취합을 하시는 거예요? 각 담당 네. 개론된 공무원들이 잘 네. 개론적 부장 공무원을 합니다. 보고를 해서 그걸 네. 이제 한 장짜리 그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 네.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네. 애로사항이 있더라. 간단한 사례 관리 엄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다 엄면에서 다 처리하고 또 복잡한 부분들 저희를 분으로 이 부분을 좀 그랬으면 개혁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뭐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요즘에는 뭐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애로사항들을 그 데이터화 시켜서 우리 군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몇 퍼센트로 제일 애로사항이 높고 이렇게 뭐 그게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형태로 좀 관리를 하고 해오시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기마다 연기를 갔던 그때 말씀드리고 네. 별다른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업무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사례관리 복지 쪽에 사례관리 선생님들 다양한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수시로 그 애로사항 부분들은 저희 그 바로바로 처리하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처리는 예, 하시잖아요. 요건에 대해서는 네. 서리나 수석이 다녀오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조치는 바로 하는데 그렇게 네.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통상 좋아하는 애들하고 이제 갔는데 아니, 그게, 네. 내가 저 수급자 보호를 받았는데 네. 내가 수급자가 없어 떨어졌다. 네. 내가 왜 떨어졌노? 네. 그럼 내가 다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느냐? 네. 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게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퍼센트로 몇 퍼센트냐고? 그러니까 퍼센트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퍼센트로 할 있냐? 만큼의 그런 숫자가 많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얘기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불편한 거 없이 다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게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정책으로 앞으로 추후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나타나려면 그런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이런 그런 고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들이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이런 걸 짤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진 않죠.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무원들한테 갔다 오시면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말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가실 때마다 조금씩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그 기본적인 니즈를 파악을 우리 군이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나가는 거 이왕 좀 다 한 세대에 한 분씩 다 나가시죠. 이왕 우리가 이게 자료를 모으기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 이야기 좀 해달라면 본인들 적으시면 그 불편함들이 쭉 와가지고 그걸 데이터화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녹아놓은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그 전공무 복지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시급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힘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도우미를 통해서 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도움을 받았던 우수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수도 꼭지 문제가 생겨갖고 네. 간단한 부분이지만 꼭지 문제가 생겨갖고 내가 오늘 그 집에 갔는데 이 어르신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 하면서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봉사자들 한 척들 들었고 이렇게 수도 꼭지도 가르치고 형광등도 교체해주고 간단한 사례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갔다 오고 바로 즉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즉시 처리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시 처리를 하는데 이거 뭐 정말로 이거 아니어서 큰일 날 뻔했다. 이 복지도움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잘 발굴해서 이거 좋은 서비스로 연결해서 어르신의 뭐 아니나 아니면은 그런 뭐
삶의 질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우수 사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도자료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복지공무원 복지도우미 큰 거 한 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이틀 잡아서 보도자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만한 거리가 있냐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청독 같은 경우는 있는데 어르신이 좀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좀 상태가 뭐 안 좋은 이야기가 그냥 들려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직감적으로 이 집에 한번 가보자 했는데 이제 그분이 연탄불을 켜놔놓고 자살 행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바로 연결해갖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아줌마는 나왔고 아저씨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저희들 이제 보호해드리고 아저씨 장례 이런 다 시켜드리고 이제 그 복지 현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사례관리사들을 다양한 파트의 사례관리사들을 다 투입시켰고 그런 분들 참 정말 잘 찾아내셨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도하기 좀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왜 추석 때나 설날 때 그분의 우울증을 확인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복지도우미가 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내실 있는 역할을 하고 오냐. 그냥 이런 걸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나가서 정말 도움이 되고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뭐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그런 것도 데이터를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리구제 2022년도에 한 분, 주구회사 2분, 2023년도에는 뭐 지금 사실 설날밖에 없었으니까 해놓고 기타 한 거, 기타 이건 뭔가요? 네, 이제 그 양국을 저희들이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양국증 방법 자기가 몰랐다. 저희 통상 보면 이게 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이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선생님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사전 안내를 사후 연락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냥 그쪽으로 들으시죠. 그런 경우가 637건 중에 세대 중에 한 집밖에 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해결해 드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도우미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게 명절이다 보니까 선물 전달하는 거.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은 가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또 마음을 한번 위로도 해주고 그런 차원이 사실 더 강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왕 나가시는 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좀 청취를 하셔가지고 데이터가 좀 쉽지 않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또 지금들 그 복수도니 할 때 또 좀 더 잘하라고 이건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숫자가 많으시다 보니까 한 집당 한 분이 한 집을 맡아서 나가면 그 집에 정말 조금 하루라도 10일 동안 하루 나가지 않습니까? 한 집에 하루 가지 않습니까? 하루. 가지고 그때라도 가서 한두 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것도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신 것들도 좀 적어와서 이거 데이터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이거 잘하시고 있는 사업인데 실효적으로 좀 효과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관점을 좀 하겠습니다. 그 취약계층 아동의 지금 몇 명입니까? 취약계층 아동이? 지금 현재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95명입니다. 95명이요? 제가 지금 여기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고 이렇게 보건복지 교육 보육 교육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 취약계층 아동이 아니고 일반 아동에 다 해당되는 프로그램 다 넣으신 거죠? 드림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취약계층 근데 드림스타트 아동이 다 취약계층 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여기 대상인은 150명이면 있는 사업들은 왜 150명이 있습니까? 90. 저희들이 드림 아동을 이렇게 넣더라도 400명도 있고. 드림 대상 아동을 넣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이 아이가 저소득층이니까 들어와야 된다가 아니고 대상자가 생겼을 때에는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사회관리 선생님이 방문을 해갖고 우리가 드림 아동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응해 주셔야 되지. 내가 저소득층도 표 안 내고 싶은데 내가 드림까지 가서 표 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도 사실상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관리하는 가운데서 일단 지원 내용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표 안 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금 중고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드림에서 관리하는 걸 초등학생만 관리를 합니다.
드림에서 취약계층 아동 좀 자체가 말이죠. 여기가 드림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 아동은 초등학생까지만 관리하는 드림에서 말고 딴 데는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대학교 가는 아동은 관리 안 합니까? 학생은? 아,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또 따로. 그리고 그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우리 예산 있잖아요. 378만 원인가? 예, 예. 374만 원. 예. 작년에도 그렇고. 그 취약계층 아동 지원 예산이잖아요. 그 이제 그 취약계층이 안 들어오고 애들 갖고 뭐 374만 원 중에서 예, 예. 지난해 60만 원 사용을 하고 314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반납하고 잔액 원하면 남겼는데 올해 또 374만 원이 예산이 수립되는데요. 근데 이 374만 원 예산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 우리 취약계층 아동 지원. 우리 군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예산이 있는데 대학생 이거 지리선 냈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예산이 37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만 원을 사용하고 314만 원을 반납을 했더라 계산상에서. 그러니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 취약계층의 아동이 이 정도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보건복지 보육교육부 프로그램을 쭉 잘 받아갔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가는 것일 거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는 374만 원에 대해서 결산상에 60만 원, 또 그전에는 뭐 100몇십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늘 반납을 하고 잔액을 남기시니 올해 또한 370만 원 그대로 4만 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서 이렇게 예산만 잡고 계시냐. 큰 금액 아니라고 뭐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374만 원 어떻게 수립된 예산인가요? 대학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게 되면은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 대학교 못 가고 이렇게 취업 전선에 들어가야 될 때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취업한 애들한테 지원해 주나요? 아니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취업 훈련비가 지원이 돼요? 예, 그런 사업도 합니다. 한다고요? 입학금 지원하고 교복비하고 방과후 수업은 아닙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거 지금 예산서 좀 찾아보는 중에 있어갖고 거기 말씀하신 내용은 어려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금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네. 그 의외로 그 입학금 지원 200만 원 한 명 예. 예산 늘고 예. 잡으셨고요. 예, 예. 우리 90몇 명의 아동 중에 이게 왜 몇 년 동안 예산이 똑같은가? 그리고 반납이 이렇게 많고 결국에는 이 예산이 200만 원 사용이 안 됐죠. 교복비 2명 정도 지원해줬던 것 같은데 예. 방과후 수업 12만 원 지원해주는 거 7명 예산 잡아놨는데 이것 또한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을 뭐 이 취약계층에서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해주는 건 없을 거고. 교복비 지원 사업이 이제 국내 사회보장과에서 대대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네. 교복비 지원 사업의 어떤 좀 이렇게 실효성이 자꾸 좀 부족한 부분이 교복비 그 중에서 예. 저도 그 중에서 교복비만 2사람 나갔는 거 아닌가요? 방과후가 5명 나갔나? 60만 원 예, 사용을 방과후 예. 5번 사용됐던 겁니까? 예. 맞습니까? 예. 방과후 예산. 대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야 줄 수가 있는데 의외로 또 그 대학교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없는 애는 못 주고 왜 네. 예산 수립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들어가는 학생이 있을 때는 지원해야 되고 네. 또 들어가는 학생이 언제 생길지 올해 모르기 때문에 고3 학생 몇 명입니까? 이 대상은 될 수 있는 고3 학생 몇 명인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5명의 고3 학생이 있는데 예산을 1명만 세놨는데 말도 안 되고 이번에 또 정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5명이 다 지나가려면 이게 예산 부족하네요. 학비 주는 부분들은 다양한 데가 아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 또한 취약 아동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을 세울 때도 이번에 취약계층 지원 가능한 아동들이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1년 뒤의 문제고 세울 때는 대상치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고3 학생들 몇 명입니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고 그럼 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고3 학생, 고2 학생, 고1 학생이 관리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똑같이 374만 원 예산을 몇 년째 세워오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만약에 그 중에 대학 가는 어린이 그 학생들을 한번 찾아본다 했는데 찾아보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왜냐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을 할 경우에 학교 자체적으로 취약 아동에 대한 그 대학금 주는 지원을 그게 안 많다고 주도록 되어 예, 있습니까? 이중지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의 문제가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이중지원 안 되는 돈인가요?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 공비 사업이 아니고 아니 도비 사업이라도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는 거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중복 지원은 가능하면 안 주도록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예, 우리 예. 도비하고요? 예, 중복 지원 안 된다고요? 예, 예, 정말요? 예. 학교를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 영수증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대학 입학금 지원이잖아, 맞죠? 예, 예. 입학금은 그럼 받았고 이렇게 지원받고 그러면 등록금은요? 입학금만 이거 지원해 줄 네. 사업인데 네. 예. 그럼 입학금만 지원해주면 200만 원이나 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학생이 이제 어느 학교를 어떻게 네.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명에 200만 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고등학생이 몇 명, 고3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예. 어차피 반납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지금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숫자만큼은 예산 잡아놓고 안 갔을 때 반납했을 때 왜 반납했습니까? 하면 대학 가는 학생 수가 적어서 반납했습니까? 하면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374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 결산상 보니까 계속이 반납이 되고 있길래 반납도 뭐 조금 반납이 되는 게 아니라 돈 374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반납되는 비율이 몇 %일까요? 지금 80%잖아요. 60만 원 세워니까. 아니, 맞죠? 그러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방과 후 수업료, 이거는 뭐 도비 나오거나 자금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요거 12만 원, 요거는 왜 다 사용이 안 될까요? 가정이타 아동이 저희 군에는 소년소년 가정은 없고 예. 대상의 목 자체가 소년 가정이 가정이타 아동인데 소년 가정이 또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분명히 없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 예산이 그리고 요 목에 소년 가정만 돼요? 소년 가정 아니 그 취약계층 아동이 왜냐면 이게 군비 사업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대상자를 도에서 이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는 지침을 시달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소년 가정과 가정이터 아동에 대해서 학습비를 지원해주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지침에 반가워. 예, 지침에. 맞춰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저희 예산 아예 없겠네요.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해서. 그럼 주민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군비 자원에서는 하는 게 없지만 없습니까? 없지만은 그 이게 각 기관 일부 이제 민간 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내놓은 이제 자료에 보면은 50가지 중에 프로그램 드림 아동만 보더라도 50가지 프로그램 중에 30개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사업비를 다 받아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에서 세우는 거는 만약에 방과 후 수업 이런 거 만약에 세워준다면 그 친구들이 방과 후 비용을 내고 아니면 뭐 입학 지원금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제시하는 기준 말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따로 편성을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지원 관한 사업들이 있다면 뭐 그럴 경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조례를 만들고 그런 사업 자체가 우리 군에서는 없군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취약계층 아동이 참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지원이 돈이 왜 이렇게 안 써지냐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고 하시니까 제약이 안 걸릴 수 있도록 군에서도 그런 좀 사업들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동의 그 나이 학년별 숫자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류원들 7분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초 남았는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1분만 주십시오. 회장님. 1분만 주십시오.
요거 우리 권 팀장님한테 미리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원래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해서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했다 하는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요. 3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처우에 대해서 개선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번에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추후에는 이 조례안이 새로 나왔던 전부 개정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의 그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는 분 계십니까? 네.